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이나 매니플레이션 치겠어. 원래 모빌리티가 없는 애들이 SI 조인트입니다. 전국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셋부터 디벨롭까지 책임지는 PT 로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상운동학 몸통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은 임상에서 엄청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몸통은 서비컬에서부터 세이크룸까지 붙어있는 애들을 전체 몸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몸통은 서비컬에 문제 있으신 분도 많고요. 룸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더더욱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적 기전뿐만 아니라 바이오메카닉적인 부분 그리고 병리학적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환자를 치료하실 때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키네시올로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컬에서부터 세이크룸까지 전체적으로 볼 거고요. 마인드맵을 보시면서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뼈를 제일 처음 보면 오시피탈 보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C0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EOP, 기준이 되는 부위 EOP가 있습니다. EOP는 뭐냐면 바깥 뒤통수 융기라고 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뒤통수를 눌렀을 때 제일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EO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EOP를 왜 찾아야 되냐? EOP를 기준으로 위에 선이 있고요, 아래 선이 있습니다. 위에 목덜미 선이 있고요, 아래 목덜미 선이 있습니다. 슈페리어 루칼 라인이 있고요, 인페리어 루칼 라인이 있습니다. 슈페리어 루칼 라인을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페리어 루칼 라인, 머리 널판근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 이제 척추를 봤을 때는 척추는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컬 7개, 소라식 12개, 룸바 5개, 나머지 숫자는 세이크룸하고 칵시스죠. 근데 원래는 세이크룸은 5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개 뼈가 융합돼 갖고 세이크룸을 이루고 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세이크룸은 그냥 지금은 단일 하나죠. 칵시스도 거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융합이 돼 갖고 이제 하나로 묶어진 거죠. 기본 구성 33개 척추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상면상의 교대적인 망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구멍하고 뒷구멍, 그리고 직립 자세 유지와 충격 흡수. 조물주가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서비컬에서부터 세이크룸까지 했을 때 망곡이 서비컬이나 룸바에서는 망곡이 요도틱 커브가 일어나고요. 소라식하고 펠빅 아니면 세이크룸이 카이포틱 커브가 일어납니다. 1차 망곡, 2차 망곡 나누기로 또 하죠. 태어났을 때 있는 망곡 1차 망곡이라 하고 이제 좀 커가면서 생기는 망곡이 2차 망곡이라 얘기를 합니다. 2차 망곡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서비컬과 둠바가 2차 망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곡을 만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 이유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충격 흡수를 받는 거랑 망곡 형태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랑 스트레스 분산 효과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에 따른 척추 변화 보시면 펴은 경추 요추의 앞구문줄 증가를 하고요. 굽힘은 경추와 요추의 앞구문줄 감소를 시킨다. 이상적인 자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부터 해서 무릎 관절 전방 그리고 발목 앞쪽 이상적인 자세를 엄청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센터나 이런 데서도 이상적인 자세에 맞게 회원들을 만들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상적인 자세의 레퍼런스가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 이상적인 자세일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다 이상적인 자세를 하고 있을까부터
심도 있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척추의 인대 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황색 인대 굽힌 잠을 하고 추간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세로인대랑 뒷세로인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앞세로인대는 버테브라 바디 앞쪽에 붙어 있다 이 말이죠. 버테브라 바디 뒤쪽에 있는 거는 뒷세로인대입니다. 그래서 앞세로인대는 앞쪽을 엄청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뒷세로인대는 폭이 좁아요. 왜? 페디클이나 이런 애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폭이 좁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환자분이 왔을 때 환자분이 디스크가 탈출이 돼요. 디스크가 탈출이 되는 주 방향이 뒤쪽, 가쪽으로 탈출이 됩니다. 보통 한쪽 방향으로 탈출이 되죠. 오른쪽, 왼쪽이 왼쪽으로 탈출되는데 그때 후외측으로 탈출이 됩니다. 그러면 왜 후외측으로 탈출이 될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왜 탈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뒷세로인대가 막고 있는데 뒤에 버테브라 바디 전체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막고 있기 때문에 후외측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척추뼈의 해부학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뼈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볼 건데 목뼈 한번 보시면 비전형적인 목뼈는 C1부터 C2, C7까지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목뼈는 C3랑 C6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상에서 서비컬을 다시 나눠보는 거죠. 서비컬을 나눴을 때는 어퍼 서비컬이 있고요. 로우 서비컬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퍼 서비컬 같은 경우는 C1, 2를 보통 어퍼 서비컬 얘기를 하고요. 로우 서비컬은 3번부터 7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좀 더 다르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어퍼 서비컬하고 로우 서비컬로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어퍼 서비컬 같은 경우에는 C1, 2를 보통 어퍼라고 하고요. 로우 서비컬 같은 경우에는 C3부터 C7까지를 보통 로우 서비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류를 한다는 거는 뭔가 다르다 이 말이죠. 테스트할 때 어퍼 서비컬이 하는 역할하고 로우 서비컬이 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시카 관절이라 얘기를 합니다. C3랑 C6는 루시카 관절이라서 목뼈 특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육을 부착한 지점이 있다. 앞, 중간, 목갈비근, 어깨 올림근, 목놀판근들이 붙어 있다. C1을 한번 살펴보시면 머리 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세뼈 같은 경우에는 치아돌기 존재한다. 댄스가 존재한다 이 말이죠. C7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고 등뼈와 유사하다. 큰 가로들기가 있고요. 관절면은 수직에 가깝다. 그래서 C7의 별명이 뭐냐? 소슴뼈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뼈를 한번 보시면 전형적인 등뼈는 T2부터 해서 9까지 비전형적인 등뼈는 T1 그리고 T10, 12까지 있다. 그래서 등뼈는 아주 간단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뼈 보시면 허리뼈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죠. 허리뼈는 일단은 버테브라 바디가 두껍다. 그리고 파셋 조인트를 봤을 때 파셋 조인트가 조인트하는 면이 시상면으로 돼 있다. 이 말은 눈바에서 하는 주 기능이 플렉션 익스텐션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한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척추 관절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구조 가로돌기 있고요. 가시돌기가 있습니다. 파셋 조인트가 있죠. 파셋 조인트는 운동 유도 및 제한을 시켜주는 애들이다. 그리고 인터바디가 있습니다. 인터바디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척추 관절에서 관절을 두 개로 크게 나누죠. 파셋 조인트랑 인터바디 조인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터바디 조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추간판, 그래서 속질해가고 뭘로 돼 있다? 척추 끝판, 그리고 애뉴러스, 파이브로시스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속된 말로 디스크라 얘기를 하죠. 디스크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바깥쪽에 섬유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속지핵이 있고요. 위 아래쪽에 연골 조직인 엔드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애뉴러스 파이브로시스 섬유태는 생각보다 결이 그냥 이렇게 콜라겐 파이버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차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스트레스를 좀 분산시키는 구조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물주가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인체를 보면 볼수록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도록이면 뭐 외상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애뉴러스 파이브로시스가 그 외상에 저항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 한계 넘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애뉴러스 파이브로시스 안쪽에 유크리오 펄퍼스 수액이 있죠. 속질핵이라고 합니다. 신용어는 속질핵이 있습니다. 그 속질핵이 하는 역할도 충격흡수의 역할을 합니다. 젤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수분 함량이 많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수분 함량이 낮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풀어보면 보통 우리가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 나이대가 20에서 40대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50대 중반부터 해서 이제 60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디스크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떤 스테노시스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척추 관절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편면 보시면 쿠핀과 펌이 있고요. 가쪽 쿠핀 그리고 축 돌림이 일어납니다.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머리 목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0랑 C1입니다. 러딩하는 움직임, 그리고 롤링아웃 슬라이딩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컨벡스가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C1과 C2에서는 축 돌림이 일어납니다. 자유도 이도고요. 날개인대 그리고 가로인대가 존재합니다. C1과 C2를 보시면 일단 중요한 인대 두 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로인대가 있고요. 날개인대가 있습니다. C1과 C2에서는 축 돌림이 일어난다 했죠. 돌림이 로테이션 할 때 전체 서비컬 로테이션의 50%를 C1과 C2에서 합니다. 그 로테이션이 잘 일어나는지 아니하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날개인대 그리고 가로인대는 왜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서비컬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서비컬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매니플레이션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할 때 알라 리가멘트 테스트나 트랜스버스 리가멘트 테스트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나서 안정성이 보장되고 돌려갖고 로테이션하고 사이드 밴딩 했을 때 또 이 구역질이 나거나 매스컴이 있거나 눈이 이렇게 복시가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이러면 우리가 매니플레이션의 적응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위험하게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C1과 C2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알라 리가멘트랑 트랜스버스 리가멘트 그리고 축 돌림을 50% 정도 할 수 있다. 세 가지 정도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C2에서부터 C7의 파세 조인트는 45도 경사를 취하고 있다. 목뼈의 가동 범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트랙션하고 니트랙션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자분이 왔어요. 환자분이 왔는데 환자분이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서비컬 익스텐션 할 때 선생님 아파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절의 문제가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절의 문제다. 이렇게 했을 때 어퍼 서비컬의 문제인지 로어 서비컬의 문제인지 감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프로트랙션 했을 때는 아프고 리트랙션 할 때 괜찮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만약에 환자분이 왔는데 선생님 처는 일단 익스텐션 할 때 통증이 있어요. 목에. 우리 근육 문제 다 제외하고 우리 관절적인 문제를 봤을 때 그러면 이분은 어퍼 서비컬의 문제인가 로우 서비컬의 문제인지 감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치료사 선생님이 환자분 프로트랙션 해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통증이 있대요. 똑같아요. 리트랙션 하니까 통증이 없대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죠? 네, 맞습니다. 어퍼 서비컬의 문제입니다. 왜 어퍼 서비컬의 문제냐? 프로트랙션 할 때는 어퍼 서비컬이 익스텐션 되고요. 로우 서비컬이 플렉션 됩니다.
반대로 리트렉션 할 때는 로우 서비컬이 익스텐션 되고요. 어퍼 서비컬이 플렉션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왔을 때 익스텐션 때문에 아프니까 익스텐션 될 때 통증이 있는 부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어퍼랑 로우를 떼놓고 봐서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프로트랙션 할 때 어퍼 서비컬 익스텐션 나오고 리트렉션 할 때 어퍼 서비컬에 익스텐션 나오니까 만약에 이때 아프다면 리트렉션 시 아프다면 로우 서비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프로트랙션 시 아프다면 어퍼 서비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한 다음에 만약에 어퍼 서비컬에 문제라면 어퍼 서비컬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낫죠. 그게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커플 모션이 있습니다. 커플 모션 봤을 때 동측 로테이션하고 동측 사이드 밴딩은 같은 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허리 운동 형상 보면 허리 골반 리듬, 골반 기울임 형태, 허리뼈 운동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 디스크 탱 파트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에서 디스크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4번, 5번하고 5번, 1번이 문제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4번, 5번하고 5번, 1번의 디스크가 잘 터져요. 왜 잘 터질까 생각해 봤을 때 시상면에서 룸바에서 4번, 5번하고 5번, 1번의 움직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서비컬에서는 어디가 많이 문제가 생기냐? 4번, 5번하고 5번, 6번이 제일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거기도 서비컬에서 움직임이 4번, 5번 하고 5번, 6번의 서비컬의 움직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의 문제라면 우리는 여러분들 또 판별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하실 게 나디큘라 페인인지 나디큘라 팻인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증상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나디큘라 팻이다, 환자분이 나디큘라 팻이라면 우리가 테스트로 뭘 하셔야 되냐? 더마톰, 마이오톰, 리플렉스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별이 달라지고 감별이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테스트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중재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의 특징 보면 디스크는 친수성 조직입니다. 친수성.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만약에 압력이 가해지면 물을 뱉어내요. 그래서 익스텐션 플렉션 놓고 봤을 때 플렉션 할 때는 압력이 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익스텐션 할 때 압력이 좀 더 감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크는 원래 혈관성 물질이 아니죠. 혈관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양 공급은 어디서 받냐? 엔드 플레이트를 통해서 받습니다. 엔드 플레이트에 쪼맨쪼맨한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확산작용을 통해서 펌프질 해가지고 영양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했죠. 뭐 달리거나 걷거나 이러면 디스크에 더 안 좋을 수 있다.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달리거나 걷는 사람이 디스크가 더 건강하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통증이 어느 정도 뭐 바스 이 정도 있을 때 걸으십시오, 달리십시오 하실 수 있는 거죠. 환자한테 에듀케이션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 많으셔야 됩니다. SI 조인트 유테이션하고 카운터 유테이션 한다. 세이크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움직이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움직임이 많아봤자 4도,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은 많아봤자 3mm, 뭐 0.3mm라는 데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많아봤자 3m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질레 테스트나 이런 거 하죠. 질레 테스트 한 다리 올려가지고 PSI가 밑으로 내려오는지 그 움직임 본다. 팔페이션에서. 이게 진짜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4도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손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전체 4도의 움직이면 PSIS에서 움직임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겠죠? 그래 트랜스레이션 되는 게 3mm 정도 된대요. 그 말은 거의 안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 움직인 애들을 가지고 SI 조인트의 모빌리티가 적게 나온다 해가지고 모빌라이제이션이나 스루스트를 치는 게 과연 맞을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SI 조인트의 문제라고 파악이 돼서 SI 조인트의 모빌리티의 문제야. 그러면 내가 모빌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이나 매니플레이션 치겠어. 원래 모빌리티가 없는 애들이 SI 조인트입니다. 예외적인 부분이 있죠. 당연히 뭐 출산을 하고 나서는 뭐 SI 조인트가 좀 헐렁해진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모빌리티가 안 나온 애들을 모빌리티가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치료를 해서 모빌리티를 증가시켜 주는 게 과연 좋은 치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컬에서부터 세이크론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임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